어떻게 질문해야 하는가? 질문의 기술. 지금까지 질문을 위한 환경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질문의 기술을 점검해 볼 차례다. 잠시 당신의 질문 실력이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 보자. 일할 때, 가정에서, 개인적인 모임에서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가? 당신이 하는 질문들은 상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가? 강연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대답했다. 다 했어? 언제까지 되는 거지? 결론이 뭐야?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대답하고 나지막히 웃는 것을 보니 어딘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두 아는 듯하다. 좋은 질문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위와 같은 질문으로는 사람을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책 삶을 변화시키는 질문의 기술을 보면 살아가는 동안 어떤 질문을 자주 하는가에 따라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한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에 따라서 학습자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심판자의 길로 걷게 되기도 한다고. 심판자의 길로 이끄는 질문. 뭐가 잘못됐지? 누구 탓이지? 내가 상처받겠지? 내가 옳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고 실망스러울까? 학습자의 길로 이끄는 질문.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뭘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뭘까? 이 일에서 유익한 것은 뭘까? 내가 배울 점은 뭘까? 어떤 일이 가능할까? 심판자의 질문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은 삶에서 문제를 먼저 찾는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망갈 곳을 먼저 찾고 누구의 잘못인지 가르고 탓하는 동안 상처와 후회의 실망을 맛본다. 반대로 학습자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문제 안에서도 교훈을 발견한다. 자신의 책임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남은 기대를 만난다. 책에서는 선택의 순간에 심판자의 질문을 하는지 학습자의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즉,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꺼내는 질문이 나의 기분과 행동을 좌우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삶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마주할 때 어떤 질문을 선택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고 있는가? 심판자의 질문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상황을 다르게 보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에 따라 상대는 다른 생각의 관례를 선택하고 하게 되고 그것이 기분과 행동을 좌우한다. 자녀들에게 방어와 변명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자율과 확장을 이끄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동료들에게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고통스럽지만 성장하게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좋은 질문이란 무엇일까? 단정하기는 어렵다. 질문자가 이건 꽤 좋은 질문이야 하고 생각했더라도 질문을 받은 사람이 최종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질문은 상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하지만 질문하기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그동안 좋은 피드백을 받았던 질문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OFTEN 질문법이라고 부른다. 오픈드 퀘스천, 열린 질문. 잠재되어 있는 생각과 의견을 풍성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 if question, 가설 질문. 가상의 제약을 넘어서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생각하게 하는 질문. target oriented question, 목표 지향 질문.
미래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 힘을 이끌어내는 질문. Emotion question. 감정 질문. 사실 이외에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 심정을 헤아리는 질문. Natural question. 중립적 질문. 생각, 의도,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 질문. 열린 질문. 열린 질문이란 질문 받은 사람이 풍성한 생각과 의견을 꺼낼 수 있도록 설계된 질문을 말한다. 즉, 많이 말하고 길게 떠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이다. 머릿속과 가슴속에서 떠들던 말을 마음껏 꺼낼 수 있도록 잘 다듬어서 질문하는 게 좋다. 열린 질문의 반대쪽에는 닫힌 질문이 있다. 예를 들어, 네, 아니요, 나 단답형으로 종결하는 질문이 여기에 속한다. 상대방의 생각을 깊게 들어보겠다는 의지 대신 형식적으로 질문하거나 스스로 낸 결론을 재확인하는 질문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닫힌 질문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힘이 부족하다. 물론 닫힌 질문이 유용할 때도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는 닫힌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대화가 시작되는 초기나 유난히 말수가 적은 사람들과 대화할 경우에는 종종 의도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열린 질문을 잘 다듬어 사용하면 질문이 증언부언되지 않고 몇 개의 문장만으로도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 단,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길어지면 의도와는 달리 몰아붙이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조심해야 한다. 닫힌 질문에 예. 별일 없지? 보고서 준비는 잘하고 있나? 확인해 봤어? 잘할 수 있지? 더 말하고 싶은 거 있어? 열린 질문에 예. 가장 좋았던 일이 뭐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뭐지? 우리가 공유해야 할 것은 뭐지? 성공하기 위해 더 점검해야 할 것은 뭐지?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뭐가 있겠어? 가설 질문. 가설 질문이란 현재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에서 대상을 바라보게 하는 질문이다. 우리는 늘 어떤 한계 때문에 꼼짝하지 못한다. 직위나 위치 때문에, 시간과 예산 때문에, 인력과 경험 부족 때문에 현재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말한다. 당시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벽에 막혀 있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한 걸음 떨어져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 내가 아닌 누군가의 입장, 한계보다는 현재의 충분함을 의식하면서 해결책을 다시 모색하는 게 도움이 된다. 질문이 가진 막강한 힘 중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게 한다는 것이다. 과거를 다시 불러와 다른 식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현재를 뒤바꿀 힘을 갖는 것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질문이 가진 힘이다. 가설 질문을 사용하면 팀원도 상사가 될 수 있고 거래처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지금 일하고 있는 일을 완결한 상태 혹은 부족함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면서도 또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도 있다.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보지 못했던 것과 놓치고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가설 질문은 프레임을 벗어나서 생각하게 만든다. 가설 질문의 반대쪽에는 현재 질문이 있다.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하는 형태다. 가설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라면 확인 질문은 이미 벌어진 일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질문이라고 보면 된다. 아마도 우리가 일상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질문일 것이다. 현재 질문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 대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때 다양한 가설 질문들을 사용해보는 게 좋다. 현재 질문에 예. 어디까지 진행됐지?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지? 필요한 의사결정 사항은 뭐지? 핵심이 뭐지? 잘 되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뭐지? 가설 질문에 예.
만약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다르게 해보고 싶어? 만약 무조건 성공하게 된다면 어떤 요인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 만약 내가 프로젝트를 이끈다면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할까? 만약 우리에게 예산이 충분하다면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만약 너에게 시간이 충분하다면 무엇을 더 고민하고 싶어? 목표 지향 질문. 목표 지향 질문은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예상하게 되는 가능성과 기대에 대하여 묻는다. 목표 자체가 버거울 수 있고 시장 환경과 내부 시스템이 열악하고 협력 과정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지만 목표 지향 질문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 간혹 사람들은 질문한다. 현실이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긍정적인 질문만 해서 도움이 될까요? 그러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질문은 결국 변화를 돕는 도구다. 이것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탈이다. 목표 지향 질문은 변화를 일으킬 때 필요한 에너지를 북돋아 준다. 해서 뭐해?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는 마음 대신 그래도 해보자는 마음을 일으키려면 현실이 어려워도 그 안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 지향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힘을 제공한다. 문제인 것, 안 되는 것에만 빠져 있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에너지가 충전된다. 반면에 장애의 질문은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원인들을 분석하는 질문이다. 목표 질문을 대부분 미래 시제에 가깝고 한계나 장애물보다는 자원이나 기회를 묻는다. 반면 장애 질문은 대부분 현재 시제에 가깝고 문제와 실수, 대비해야 할 책임을 점검한다. 물론 두 가지 유형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들이다. 중요한 것은 균형적인 시각이다. 현재를 냉철하게 판단하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모른 척하지 않고 조화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돕기 위한 대화를 하고 싶다면 먼저 목표를 충분히 주고받은 후에 장애 질문을 탐색하기를 권한다. 처음에는 뭐가 문제지? 안 되면 어떡할래? 와 같은 장애 질문을 하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된다. 심리적인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큰 그림의 판을 읽기 어려워지고 문제를 뚜렷하게 바라보느냐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한번 발목이 잡히면 늪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도전이 부담스러워진다. 장애 질문의 예. 문제가 뭐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누가 책임질 거지? 우리가 실수한 것은 뭐지? 우리가 대비해야 할 최악의 상황은 뭐지? 목표 질문의 예.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지?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주변의 도움은 무엇일까? 감정 질문. 감정 질문이란 사람의 마음과 심정에 초점을 맞추는 질문이다. 요즘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있다. 말이 유행이다. 사실로 폭행한다는 의미, 즉 사실적인 근거를 내세워 상대방의 전곡을 찌른다는 의미다. 하지만 팩트 폭행은 감정과 정서를 무시하는 행위다. 팩트 이면에 숨겨진 정서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기술이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려면 사실 뒤에 감춰진 진짜 마음, 사실에 묻혀 드러나지 않는 속사정을 풀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대화는 흐려지거나 알맹이 없는 지지부진해지거나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감정 질문은 우리에게 성찰하는 시간을 준다. 감정은 이성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 묻고 대답하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마음과 감정을 돌아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치유가 일어난다. 감정 질문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한다. 반면 사실 질문은 근거와 사실, 데이터 프로세서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숫자로 보이는 것들에 관한 질문이다. 사람들은 사실 질문을 익숙하기 때문에 감정 질문을 연습할 때 쑥스러움에 몸부림친다. 특히 중년 남성들은 마음, 감정, 기분을 모른 척 살아온 시절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들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 질문을 다루려면 일단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오늘따라 내 앞에 사람이 집중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다면, 얼굴빛이 어둡다면,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껴진다면 그 순간 필요한 것은 감정 질문이다. 사실을 따져 묻기 전에 사람의 마음에 관해 물어야 한다. 사실 질문의 예.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본다면 그 중에서 확인된 사실은 무엇이지?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이지? 검증이 필요한 자료는? 개선이 필요한 프로세서는? 감정 질문의 예. 그때 어떤 심정이었어? 진짜 마음속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 주저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어떤 감정일까? 무시하고 싶었던 마음의 소리는 무엇일까? 중립적 질문. 중립적 질문이란 생각과 의도를 담지 않는 질문을 말한다. 순수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질문으로 깔끔하고 담백하다. 반면에 물음표를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미 답을 내포하고 있는 질문들도 있다. 얼핏 들으면 생각을 묻는 것 같지만 특정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끄는 의도가 엿보이는 질문을 유도 질문이라고 한다. 방 치워야 하지 않겠니? 맛있지 않니? 이거 괜찮지? 와 같은 질문들을 여기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질문은 상대방을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사용하는 도구다. 마음을 열고 스스로를 돌보게 함으로써 생각의 환기를 돕는다. 그러나 질문하면서 주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면 상대방은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 질문을 만나면 생각이나 감정, 본심을 다시 저 깊은 곳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만다. 질문은 사람을 향한 호기심을 토양으로 한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말에 대한 관심을 두는 유도 질문은 상대방이 진짜 생각을 꺼낼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질문에 대한 거부감과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을 증폭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유도 질문은 다양한 질문의 형태 중에서 가장 피해야 할 질문 유형이다. 질문자가 조심해야 한다고 해도 유도 질문을 받게 되면 상대방은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옳고 그름, 정해둔 답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한다. 직원이 상사의 분위기를 살피고 아이가 엄마의 표정을 관찰하듯 말이다. 만약 당신의 의견이 따로 있거든 애매하게 질문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말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확실하게 뜻을 밝히는 것이 괜한 의혹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혹시 내 질문이 상대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닌지, 이중성을 담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유도 질문의 예. 내 생각대로 잘 될까? 예전에 이거 해본 적 없지. 과연 기한 내에 하는 게 가능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어때? 이게 먼저이지 않냐? 중립적인 질문의 예.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이지? 예전 경험을 활용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우선순위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연습하기. 지금까지 당신은 질문 기술 확장을 위한 오픈 질문들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이처럼 질문의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뭐지? 와 같은 경우 그것은 열린 질문이면서 목표 지향 질문이고 중립적인 질문이다. 반대의 경우로도 마찬가지다. 닫힌 질문이자 현재형 질문일 수도 있고 장애 질문, 사실 질문, 유도 질문이 모두 섞인 것일 수도 있다. 다만 질문의 유형을 알고 있다면 상황에 맞는 질문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몇 가지 상황을 좀 더 연습해보자. 다음은 사무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화의 한 장면이다. 선배님, 김 과장과 일하기 힘듭니다. 불편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김 과장은 아무래도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일도 저한테는 까다롭게 구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후배가 이렇게 말했다면 당신은 어떤 질문을 선택해서 대화를 이어갈 것인가? 지금까지 정리한 5가지 질문의 유형을 고려하면서 질문 세트를 만들어보자. 다만 각각의 유형에 딱 맞아 떨어지는 질문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각각의 특성과 본질을 엄두에 두면서 유연하게 만들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물론 질문하는 대신 이렇게 조언하거나 설득할 수도 있다. 김 과장이 너만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지? 서로 성격이 안 맞거나 업무 스타일이 다른 거지? 김 과장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 우리 일을 깔끔하게 잘하잖아. 그냥 배운다고 생각해. 힘들어서 어쩌니? 그래도 후배가 참을 수밖에 없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한다. 지금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말들은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후에는 상처받았고 김 과장과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머물러 있다. 그것은 몇 마디의 말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일 뿐이다. 아래처럼 의도를 담아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김 과장하고 대화는 해봤어? 프로젝트를 따로 진행하는 건 어때? 내가 김 과장에게 실수한 건 없니? 하지만 이것은 질문이 아니다. 질문의 형식을 따지고 있지만 중립적이지 못한 유도 질문이다. 김 과장과 제한적 공격을 담겨 있기 때문에 순수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무리 깊은 통찰이 담겨 있더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런 질문에서 마음을 열지 않는다. 5가지 질문의 특징을 담고 있는 질문이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열린 질문의 예.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들어? 예를 들어 어떤 상황할 때 특히 불편해? 가설 질문의 예. 만약 김 과장의 입장이라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만약 서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만약 다시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보고 싶어? 만약 관계를 새로 시작한다면 무엇을 다르게 해보고 싶어? 목표 지향 질문의 예.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감정 질문의 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어? 김 과장에 대한 내 진짜 속마음은 어떤 거야? 중립적 질문의 예.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무엇일까? 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해? 이러한 질문들은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유용하다. 엄마, 아무래도 공무원은 제적성이 아닌 것 같아요. 안정적인 직업도 좋지만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자극을 느끼는 일을 할 때 신나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이런 마음을 털어놓았다면, 게다가 그 생각이 당신의 생각과 아주 다르다면 어떻게 할까?
물론 해주고 싶은 말이나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말로써 설득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말에 치중하다 보면 결국 서로가 자신의 말만 하느라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다. 이럴 때는 당장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중립적인 질문을 던져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질문을 통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 어머님, 이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이때 질문할 것은 절대 유도 질문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만약 그럴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전문 기술을 사용하지 말고 평소대로 하는 편이 낫다. 열린 질문에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였어? 지금 내가 확실하게 내린 결론은 뭐지? 가설 질문에 예. 만약 5년 후에 지금의 너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만약 내가 지금 포기한다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친한 후배가 같은 일을 고민한다면 너는 무엇이라고 조언해주고 싶니? 만약 심리적인 압박감이 없다면 무엇을 시도해보고 싶어? 목표 지향 질문에 예. 내가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감정 질문에 예. 지금 내 마음이 어떠니? 가장 기대되는 것과 가장 적절한 것은 것은 어떤 거야? 중립적 질문에 예. 현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은 무엇이지? 더 확인해야 할 사안들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 기술들은 친구와 대화할 때, 동료와 회의할 때, 고객과 미팅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 기술들이 마법의 만능 열쇠는 아니다. 오픈 질문 기술을 처음 접하는 여행자들을 위한 세트 상품 같은 것이다. 길을 헤매지 않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갯벌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 질문 규칙에 익숙해지고 질문을 의식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하여 마침내 질문을 주고받는 것을 자랑스러워질 때까지 사용하다 보면 그 후에는 스스로 더 다양한 질문 기술을 찾아보게 될 것이다. 좋은 질문에 깊이가 있다.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풍성한 스토리를 끌어올린다. 좋은 질문은 예리하다. 상대방이 놓지 않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상기시킨다. 강력한 질문들을 간결하다, 필요하다 생각을 덧붙이지 않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고 균형이 잡혀 있다. 질문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좋은 질문에 대한 음식이 생긴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사로잡혀 대화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온다. 하지만 가장 좋은 질문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다. 미리 부기를 준비해 나은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 속에서 필요한 질문을 감각적으로 잡아내는 것이다. 사람 간의 대화에서 고정된 시나리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도 이야기의 흐름이 따라 있다. 몹시 틀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는 가설 질문을 던지고 부정적인 상황에 매몰되어 있다면 목표 지향 질문을 던지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감정 질문을 해줘야 한다. 상대방의 상황에 필요한 질문일 때 그것은 가장 좋은 질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질문은 정성 어린 경청을 만들게 된다. 날카로운 질문 한 방으로 깨달음을 주겠다는 욕심을 부리면 질문을 챙기다 사람을 놓친다. 먼저 대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듣고 격려하면서 문턱을 낮춰야 한다. 그래서 경계심이 낮아지고 질문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다. 질문을 한 후에도 다음 질문을 찾느라 배회하는 대신 그 자리에서 기다려보자. 어떤 것을 지키지 못하면 질문은 어느새 상대방을 추궁하는 양떼머리가 되고 만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을 지금까지 알아본 좋은 기술을 사용해보자. 스스로 질문을 음미할 수 있어야 질문하기에 익숙해지고 답을 찾는 과정과 기쁨을 맛보아야 질문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비로소 아끼는 사람들의 질문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욕심내지 말고 가벼운 질문부터 시작하자. 왜 사는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와 같은 거창한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의 질문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작은 걸음을 계속하다 보면 마침내 사람들을 담은 질문을 무엇인지 서서히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질문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아주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